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금융과 실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 금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를, 글로벌 경제든 한국 경제든 경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에서 90%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5%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이 10에서 15%만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될 것인데, 미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앞으로도 또 당분간 더 그럴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대규모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나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파가 존재하고, 무섭다 파가 존재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정반대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다가 보면 금리 올리다가 경기 침체 오겠네. 그러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다. 경기 침체 오면 또 다시 금리를 대폭 낮추면서 다시 그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을 잡는 데 집중하자. 이런 식의 버티자 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유형이 전부 다 무섭다. 경기 침체, 이렇게 금리 많이 올려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 오면 또 다시 금리를 크게 내리겠지. 무섭다 파와 버티자 파가 모두 세상을 보는데 85%, 90%를 차지하는 실물을 보지 않고 10에서 15% 차지하는 금융만 보면서 생기는 그런 인식이다라고 봅니다. 실물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금융에서는 실질 금리를 볼 이유는 없어요. 내가 2%에서 자금을 조달했느냐, 5%로 이자를 내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명목 변수가 되죠. 근데 실물 경제에서는 그것이 제조업이든 아니면 광업이든 아니면 어업이든 농업이든 아니면 이제 서비스업이든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게 있고 산출되는 게 있는데 이 중간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을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투입을 했는데, 비용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산출물이 되어 나왔을 때 가격이 내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손해를 볼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디플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 되면 어떻게 할까요? 실물 경제에서는 투자를 줄여버립니다. 여기서 투자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산출물이 나오는 3개월 후에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비용을 줄였습니다만 100만 원 투입하고 95만 원 내 물건을 판다고 한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위험한 거는, 실물 경제 위험한 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꺾여 내려가겠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00을 투입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대요. 내가 대충 해도 100만 원 투입했는데 105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케인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경제학자들도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금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케인즈는 금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 동물적 본성, 야성적 본성이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데, 케인즈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그 애니멀 스피릿을 만드는 핵심이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실물 경제가 걱정하듯이 그렇게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실질금리인데요.
뭐 가령 이제 뭐 실질금리를 계산하는 여러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에다가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빼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업은 가령 돈을 빌려서 내가 100을 투자를 했어요. 이 100에 대한 이자가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 3%쯤 되겠죠.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요. 그래서 나는 100을 투입해서 3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100을 투입하면은 108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금리가 무섭겠습니까? 3%, 전에는 1% 하다가 지금 3%나 한다. 금리가 2%포인트는 올랐다. 기업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가는 얼마만큼인데 내가 이자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라서 이 물가 상승률이 제로면 1% 금리도 기업한테는 너무 무서워요. 내가 100을 투입을 하는데 거기서 금리가 1%, 그래서 1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100을 투입해서 매출하려고 했더니 물가가 안 올라가요. 101도 벌기가 어렵다. 그럼 내가 이자를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금리가 3%, 아까 비해서 금리가 2%포인트 더 높지만 내가 100을 빌려서 3을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물가가 올라서 108로 매출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3이라는 이자가 왜 무섭냐라는 겁니다. 1이라는 이자보다 3이라는 이자가 훨씬 더 기업한테는 이럴 경우에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물 경제를 볼 때는 이 실질금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 이 그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기업한테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없어요. 1970년대도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실질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죠.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실질금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경제의 85%, 90%를 차지하는 실물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환경은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금융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이던 금리가 3%가 돼요. 이건 상당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융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페드 모델 말씀드렸는데 이 페드 모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금리 상승이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것인지. 자, 옆에 그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S&P 500 주가지수의 장기적인 흐름을 쭉 표시해 놨죠. 1990년부터 표시해 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게 아니고 제가 Y축을 이 로그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게 로그 하면 이제 당장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고등학교 수학 하나 몰라 지수 로그 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어제 100이었고 오늘 1% 올랐으면 101이잖아요. 오늘 또 1% 올랐으면 102가 되는 게 아니고 101에 1% 올랐기 때문에 102보다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나간 것이 주가지수거든요. 이런 주가지수를 차트로 그릴 때는 그냥 그리면 안 되고 Y축을 로그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지수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시하려고 그러면 로그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제가 로그로 Y축을 그렸느냐에 설명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지수나 이런 식의 것들은 Y축을 로그로 변환해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1990년부터 이제 주가지수를 쭉 그려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Y축이 로그축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기울기를 긋잖아요. 가령 제가 지금 여기다가 평균선의 기울기를 하나 그어놨는데 이게 주가지수의 상승 속도입니다. 매년 연평균 얼마만큼 주가지수가 연평균으로 상승했느냐를 나타내는데 요 그림 가지고 한번 보죠. 요 그림 가지고 보면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게 얼마가 되느냐면 물론 뭐 주가가 1년에 몇 %씩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주가 지수에서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PE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PE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작년 1년 동안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얼마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다. 또는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이익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지수가 얼마다. 가령 뭐 과거 12개월 또는 미래 12개월이든 어쨌든 뭐 1년 동안에 이 기업이 100을 버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PE를 계산할 때는 분모에다가 100을 넣고 분자에다가 1조를 넣으면 그러면 100배가 나옵니다. 이게 PE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분자를 분모로 넣고 분모를 분자로 넣으면 어떤 거냐면 내가 1조 원짜리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1년에 100억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할 때 또는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100만 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1년에 이자가 10,000원이 나온다. 그래서 1%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을 비교할 때는 주식에서 이 P를 역수로 만들어주면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게 페드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P가 100배다가 아니고 주식의 수익률이 이퀴티 yield가 1%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퀴티 yield가 1%인데 채권은 3%나 주네? 그럼 나는 주식 안 하고 채권 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선에서 보시면 1990년부터 최근까지 장기적으로 미국의 PE의 평균은 25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선을 그어놓은 게 25배 PE를 쭉 유지하면서 가는 선인데,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 PE가 25배보다 한참 높았을 때도 있고 한참 낮았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평균이 한 25배 정도가 됩니다. 25배라는 이야기는 역수를 만들어 놓으면 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10년간을 끊어놔도, 지난 20년간을 끊어놔도, 지난 30년간을 끊어놔도 이 P가 25배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고요. 그 때문에 평균 주식 수익률은 4%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평균 주식 수익률이 4%인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1%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장기 투자기관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기관들은 흔히 말하는 연기금, 보험사 이런 곳들입니다. 장기 투자기관들의 내부 수익률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얻어야 되는 수익률은 요 장기 국채금리, 10년짜리 국채금리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죠. 자, 뭐 이것저것 빼고 1%, 4%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기관들이 내부적으로 올려야 되는 수익률 목표가 1%인데 채권을 사면 1%딱 그만큼 나와요. 근데 장기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기다려보겠다.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게 당장 올해는 아니고 당장 앞으로 뭐 4, 5년은 아닐지라도 10년, 20년 지나면 4%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10년짜리 국채를 사서 1%만 얻고 말 것이냐? 아니면 다소 위험성은 있지만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4% 수익률을 얻을 것이냐?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기관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그리고 저기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펀드, 이러저러한 펀드에 돈을 마구 집어넣는 것이죠. 집어넣어서 여기서 장기적으로 4% 성과가 나오도록 투자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이 금융 쪽에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물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산 가격에 버블을 낳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은 디플레이션 국면이었거든요. 디플레이션 국면이면 어떻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제로라도,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는 제로인데 물가가 마이너스라서 기업들이 제로금리에서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서 1%, 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금융이 투자를 마구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물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금융 쪽에서 돈을 마구 퍼부어줍니다. 마구 퍼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기업이 적자가 나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계속 장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죠. 인플레이션 환경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실물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융 쪽에서 투자를 늘리는 걸 막아야 되겠죠. 실물이 투자를 하는데 금융도 투자를 늘리면 이거는 진짜 버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 4%돼 있던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페드 모델에 따르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4% 정도가 돼야지 이게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야지만 연기금 보험사들이 내부적으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거랑 그냥 국채 사는 거랑 똑같은데 국채 사는 게 더 안전하잖아. 그냥 국채 사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겠죠. 이미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부동산 펀드 쪽에 투자 자금이 장기 투자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어차피 실물에서는 투자를 할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에서 투자가 위축될 거기 때문에 세상이 버블을 만들지 않고 균형을 맞출 거라는 겁니다. 금융 쪽에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버블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실물 쪽의 투자를 강화시키고 연준은 금융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버블의 위험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은 실물의 투자를 강화시키면서 경기를 끌고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온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이 또 금리를 대폭 낮춰가지고 주가가 또 폭등할 것이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금융을 억압을 해놔도 경기는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다만 요 시간이라는 게 시차가 존재하죠.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 때문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겟, 월마트가 나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올라가는데 가격 올리면 되는데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 때문입니다. 뭐 타겟이든 월마트든 온라인 유통업체이기도 하죠. 온라인으로도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월마트 입장에서 내가 가격을 올렸는데 타겟은 가격을 안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월마트 안 가고 타겟 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서 월마트 입장에서는 타겟이 내가 가격 올릴 때 같이 가격 올릴 거다. 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나도 버티지 못하고 그래 내가 여러 가지로 관찰해 보니까 둘이 담합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월마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쟤도 타겟도 우리가 가격을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리면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손님을 뺏어가기 위해서 타겟이 가격을 안 올리면 월마트도 다시 가격을 더 내려서 타겟 죽이겠다 나설 수도 있으니 그래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얘가 올리면 같이 올리는 식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 있습니다. A 라면은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6% 된다고 해요. B 라면은 전체 시장 매출액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 라면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그때 소비자들이 B 라면으로 옮겨가고 B 라면 회사가 손님들이 늘어나서 소비자가 늘어나서 대규모 증설을 하고 그래서 단위 비용을 더 낮추고 이런 식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A도 B도 섣불리 가격 인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때가 있겠죠.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초기 단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는 인플레이션 생기면 실물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리고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늘 그런 게 존재하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깡띠용 효과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은 그냥 쑥 하고 먼저 가요. 기름값, 사우디나 뭐 이란이나 안 그러면 다른 그 오페크 산유 국가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 이거 내가 유가 끌어올리면 다른 그 원유 수입하는 나라들이 내 거는 안 사고 다른 나라 걸 사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하죠. 왜냐하면 얘들 사이에는 오페크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을 못하도록 담합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은 러시아의 힘이 오페크한테 굉장히 강하게 러시아가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국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친미 국가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예전 같으면 그랬죠. 중동에서 사우디는 미국 편, 뭐 가령 이란은 러시아 편 이랬습니다만, 지금은 중동 산유국들이 러시아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럽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수입을 안 하고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대폭 다 줄여버리고, 오페크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싶은데, 그럼 당신네들이 증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증산을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사우디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증산할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겠습니까? 유가는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세상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는 오히려 실물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기업들이 비용이 올라간 걸 보상받고 그 이상으로 더 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10% 낸다 그러면 10원 버는데, 그 물건 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 마진 붙이면 20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업들이 더 번다는 거 우리 압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야지 그럴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경기 침체 위험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 경기 침체는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심각하지 않은 아주 짧고, 그리고 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경기 침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처럼 이미 실물 경제는 어마어마한 투자 유인책을 갖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실물 기업들한테는, 실물 경제에는 계속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가 발생합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물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그 비용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만큼 경쟁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연준이 금리 낮춰준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다소간의 경기 둔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실업률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금융과 실물이 그만큼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제 우리 경제 GDP를 구성하는 데서는 금융이 10 내지 15%,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2008년 직전에 금융이 한창 커졌을 때는 미국의 금융 섹터가 20%, 25% 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10 내지 15%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이 10 내지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금융 부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은 좋지 않고, 이걸로 가지고
실물 경제가 뭐 침체간다, 뭐 연준이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낮추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물 경제 중심으로 보면, 연준으로서는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부양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실물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적응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스스로 이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림은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4%이던 것이 지금은 2%, 3%까지 올라왔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길게 보면 뭐 이게 4%까지 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러고도 금융 쪽에서 버블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를 5%, 장기 금리를 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낮고 이게 이제 3 내지 4% 정도가 되면 대충 균형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 그림을 더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의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건데 드로우다운은 뭐냐면 사상 최고치로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사상 최고치에서부터 훅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떨어진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70년부터 쭉 그려놨죠. 주가 지수 올라가다 훅 떨어지고 돌아오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2000년대 이후로 주로 이제 뭐 디플레이션 환경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훅 떨어졌다가 금방 돌아가요. 근데 1970년대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였죠. 훅 떨어졌다가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충분한 유인은 이미 제공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경기는 안 좋아져도. 이 그림에서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색으로 음영 표시해 있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예요. 가장 최근에 2020년 팬데믹 때 굉장히 짧게 경기 침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도 닷컴 버블 있었고, 버블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다 음영으로 경기 침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주가 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근데 돌아가는 폭도 상당히 좀 빨랐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1970년대 보면 1975년에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겹쳐서 보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대폭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실물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유인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잘 적응 못하고 소비자들도 잘 적응 못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더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하락폭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는 주가 지수가 고점에서부터 한 30% 이상 하락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미 어마어마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컸던 1975년의 경우에는 그런 식의 대규모 주가 폭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또는 뭐 길게 보면 30년 동안에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이러던 것을 뭐 3, 2, 1 이런 식으로 맞추면서 금융 쪽에 투자를 유발했던 시기가 지난 30년 동안인데 그때 했던 것처럼 연준이 할 거다라는 걸 기대하시면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된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주식시장은 어떻느냐? 회복은 빠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경기 침체 왔다고 금리를 낮춰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주가가 아주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물 기업들한테는 실물 경제는 엄청난 유인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요 기간 동안에 당연히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타겟과 월마트의 실적 악화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아직까지 그런 악재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디플레이션 지난 30년 동안의 저금리 환경, 디플레이션 환경 때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